예, 안녕하세요. 64기 친구들. 광유쌤입니다. 자, 이제 얼굴이 안 나와요. 이제. 그래서, 보니까 이제 다 수능 시험장이 돼갖고, 칠판을 사용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우리 반 구탱이에 앉아갖고, 여러분들, 이렇게 A4 용지 한 장과, 그 다음에, 이제 펜을 중심으로 해갖고, 써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명강 선생님도 이런 방식으로 하시죠. 그래서 이명강 선생님한테 요거 저 거치대 빌려갖고 지금 여기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한번 4강 아니면 5강 정도를 아마 업로드를 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잘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어렸을 때부터 손이 참 곱다고 고생하지 않는 손이다 하면서 그래서 선생님 손이 나오겠습니다. 얼굴 나오나? 네,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선은 이제 43강 맞죠? 43강이고 이제 일제시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사가 총 6단원입니다. 6단원 이제 현대사 부분은 김정우 선생님이 해주시고 계시고 제가 1단원부터 이제 5단원짜리인데 어느덧 마지막 단원인 5단원의 일제시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는 이 수업, 43강 수업은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일제시대에서. 가장 중요하고, 수능 문제는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됩니다. 또는 2문제로 나올 수 있는 데가 바로 요 강입니다. 내신 문제도 무지 많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일제시대는 어떻게 보면 공부하기가 좀 편한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면은 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 이렇게 각각 일제가 식민 통치를 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그 시기마다 특색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중심으로 일단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미리 그래서 이렇게 정치, 경제 파트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구분을 해 드렸고요. 보시면은 우선은 14년도에 일단은 이게 세계사적 사건을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14년도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1914년부터 18년까지고 결국 일본은 이때 1차 세계대전국의 승전국이 또 되고 1차 세계대전의 가장 어떻게 보면 수혜국이죠. 그래서 미국과 더불어 하여튼 경제적 이권도 그렇고 국제사회의 입지 같은 것도 상당히 올라가게 됐던 게 1차 세계대전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1차 세계대전이 발생하는 이 과정에서 러시아 혁명이라고 해서 이제 세계 최초의 그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 혁명의 영향으로 20년대 되면은 상당히 공산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게 되고요. 이런 국제적 배경 하에서 사회주의가 상당히 유행하게 됐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8년도는 이게 쌀폭동이거든요. 쌀폭동. 보이시죠? 쌀폭동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이제 쌀 가격이 상당히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농촌 인구가 우리 당연하죠. 경제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도시로 인구가 이동하는데 그래서 이제 농촌에 이제 쌀을 농사 지을 사람들은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쌀 가격이 높아지고 또 도시에 인구가 몰리기 때문에 또 쌀에 대한 수요는 더 높아지고 이런 과정에서 탄미증식회 20년대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년대,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 그러면 무단통치 이건 제가 일부러 안 썼습니다. 한번 써보시라고 같이. 그래서 자,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게, 자, 19년도. 자, 이것도 제가 김광유의 35분 특강에서 거의 답이었죠. 11월 모평에. 무슨 운동을 계기로? 3.1운동. 자, 3.1운동을 계기로 일제는 이제는 더 이상 무단통치로는 우리 조선을 지배하기는 어렵다. 우리 한반도를 지배하기는 어렵다 해갖고 3.1운동을 계기로 문화통치로 이렇게 바꾸게 되는 하나의 또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냥 하나 또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게 한국사에서는 나오진 않지만 이제 동아시아사에서는 좀 나오는데 또 일본이 그 당시 일왕이 바뀝니다. 그 일왕이 누구냐면은 다이소가 아니에요?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해서 다이쇼 민주주의죠. 맞나? 이거 이렇게 써도 되나? 하여튼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해서 일본 내에서도 이거 민주주의에 대한 열풍이 좀 있었습니다. 다이쇼라는 그 일왕이 약간 또 이게 그리고 약간 또 이제 이제 군인들이 중심됐던 사회에서 약간 20년대는 또 일본 내에서도 이제 문관 중심의 이런 사회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또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일본
국내에서 있었고, 이게 또 우리 또 한반도에 넘어와서 조선에 대해서 이제 문화 통치라는 또 변화도, 그러니까 3.1운동, 그러니까 우리 단순히 한국사에서 3.1운동인데 이런 다이쇼 데모크라시라는 일본 국내 사정도 있었다는 것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런 일제의 문화 통치가 이제 민족 말살 통치기로 바뀌게 되는 거는, 일단 29년도 경제 대공황이 있었죠. 여러분들 뭐 중학교 때나 뭐 사회 시간에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경제공황이 일어나서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폭락을 하게 되고, 그래, 그 당시 또 미국 같은 경우 그 유명한 루즈벨트 대통령이 등장을 하게 되고, 프랭클린 루즈벨트죠. 그래서 유일 정책, 그 다음에 저기 영국 같은 경우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블록 경제. 근데 일본하고 독일하고 이탈리아 같은 그 산업혁명을 좀 뒤로 했던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런 블록 식민지가 이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제 군국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런 배경이 있었고요. 그래서 31년도입니다. 이게 과정이 31년도 일본이 이제는 만주 지역을 칩니다. 공격합니다. 그걸 바로 만주사변이라고 하죠. 이 만주사변을 계기로 자, 민족말살 통치가 시행이 됐고, 그 다음에 일본이 또 이제 만주국이라고 해서 이제 만주 지역을 그 청나라 마지막 황제가 있습니다. 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만주국 황제로 앉히고 만주국이라는 괴뢰국을 또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는 이러면서 만주 지역을 장악했다가 이제 37년 중일전쟁이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때가 전형적인 이제 민족 말살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중일전쟁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고, 드디어 41년 되면 이제 진주만을 미국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평양 전쟁, 이런 과정에서 이제는 이제 경제 정책은 어떤 게 된 것이, 정치는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대의 상황 모습은 가장 많이 나온 건 민족말살기입니다. 그쵸? 제가 모의고사 풀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10년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든지 다 중요합니다. 하여튼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단 통치기의 정치 사항을 제가 또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이시죠? 자, 그러면 우선은 무단 통치를 상징하는 빨간색 씁니다. 그 제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헌병 경찰 통치라고 합니다. 헌병은 오늘날도 있죠. 헌병은 원래는 누구를 잡아야 돼? 군인을 잡아야 돼요. 군인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헌병이 우리 뭐 경찰 업무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일제는 일제 군인들이, 헌병들이 경찰 업무까지 오는, 자, 헌병 경찰 제도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헌병들한테는 녹색도 있어요. 이 헌병들에게는 자, 어떤 특권을 줬냐면은 직결 처분권. 원래 그렇잖아. 사회가 되면은 뭔가 이 법을 처분을 할 때 뭔가 이 법적으로 뭔가 이렇게 과정이 있죠. 우리가 지금 뭐 30대 하잖아요. 지방법원부터 올라가는데, 이거는 헌병들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거야. 야! 그러면서 너는 뭐야? 하면서 범죄 직결례라고 해서 헌병이 정식법이나 그 다음에 절차나 재판을 하잖아요. 돼요. 벌금 때릴 수 있고요. 잡아가릴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직결 처분권을 받았고요. 더 유명한 게 이제는 2년 뒤엔 이거 1910년도 이거부터 가지고 있었고, 1912년도에 바로 또 조선 태영령, 상당히 또 잘 나오는 10년대 상황적 모습이죠. 조선 태영령이라고 해서 태영 때리는 거죠. 때려. 그래서 조선인에게만, 온리 조선인에게만 적용을 헌병들이 할 수 있게끔 했던 게 조선 태영령이 됩니다. 자, 무단 통치를 상징하는 헌병 결정 제도에 대한 두 가지 내용 얘기했고요. 또 상황적으로 잘 나오는 게 교사가 수업을 할 때, 자, 뭐를 입어요? 제복을 입었습니다. 근데 옷을 입었고, 제복을 입었고, 또 하나 플러스 또 뭘 또 찼어요? 칼도 찼어요. 칼찬 제복교사입니다. 칼도 차면서 이렇게 수업을 했던 게 당연히 또 10년대의 전형적인 또 그 시대 때 모습이었다라는 걸 좀 또 잘 나오죠. 모의고사나 수능에. 자, 다음. 또 1907년도와 8년도에 일본 애들이 아직 그 나라가 뺏기기 전인데, 그때부터 얘들이 4대 악법이라고 해서, 자, 무슨 법을 제정했냐면은 보안법,
보안법, 그 다음에 신문지법, 그 다음에 출판법, 그 다음에 사립학교령, 사립학교, 학교 세우는 거. 그러니까 보안법은 모이지 마라, 집회하지 마라, 신문지법, 국내 신문 만들지 마라, 그 다음 출판법, 책 만들지 마라, 사립학교령, 사립학교 만들지 마라. 이러한 게 그 1907년부터 08년까지 일본 애들이 지정했던 법입니다. 이런 법이 계속 이걸 4대 악법이라고 할게요. 4가지 악법이 일제시대가 되어도 계속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신문 만들지 못하고 10년대, 그 다음에 학교 만들지도 못하고, 우리 국내의 그런 사람들이, 우리 조선인들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돼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또 박탈되는 이러한 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는 무단통치기에, 자, 아시다시피 이제는 통감이 아니고 바로 총독부가 설치됩니다. 조선 총독부가 설치되는데, 자, 조선 총독부가 설치되고, 이게 1910년도. 그래서 초대 총독은 데라우치 마사다케라고 하는, 사진 검색하면 아주 무섭게 생겼습니다. 데라우치 마사사케라는 사람이 초대 총독으로 오게 되고요. 데라우치 하면은 10년대의 모습이 되고, 그 밑에 또 정무총감이라고 해서 이 사람은 행정 업무를 맡고, 그 다음에 경무총감이라고 해서 또 이제 치안 업무를 보고, 이렇게 총독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일단 또 총독이 언니 또 누구만 올 수 있었냐면 무관 출신만, 무관 출신들만 총독으로 올 수 있었다라는 거 살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래도 나름 또 조선인들도 너희들도 우리 뭐 통치에 참여한다라고 해서, 자, 저도 한번 중추원이라는 걸 설치합니다. 우리 역사에 중추원 몇 번 등장한다? 3번 등장한다고 했죠. 3번. 그래서 중추원이라는 게 고려시대 때, 고려시대 때, 손을 이렇게 하니까 흐려집니다. 역시 갤럭시 노트. 하여튼 재밌다. 재밌다. 그래서 중추원이라고 해서 고려시대 때 이제는 왕의 비서기구, 그 다음에 독립협회 때 또 뭐였어요? 의회 역할을 했던 거 있고, 이 당시 또 중추원이 또 나온다 했죠. 이때는 조선 총독의 자문기구라고 해서 이런 역할을 중추원이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장은 아까 말씀드린 정무총감이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친일파 이완용도 당연히 중추원에 들어가죠. 그래서 일제시대 때 중추원에 있었던 사람들은 되게 친일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인들 해유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거의 3.1운동 일어나기 전까지도 한 번도 소집이 종이 울리네요. 그래도 여러분 없어도 10시 10분 그래서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일본 애들이 또, 자, 1차 조선교육령이라고 해서 일본이 1차, 2차, 3차, 4차까지 4번의 일제시대 때 조선교육령을 하거든요. 우리로 따지면 교육과정이죠. 여러분들은 1호 개정 교육과정 세대고, 하여튼 1차 조선교육령, 자, 1차 조선교육령이라고 해서 한국 조선인들에게는 고등교육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고등교육.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여러분 고등학교도 중등교육에 들어갑니다. 중학교랑 고등학교는 중등교육이니까 대학교육, 그러니까 그 상위 교육을 허용하지 않았고, 이것이 나중에 또 20년대 우리 이제 대학 교육 해달라 해서 밀립대학 설립운동까지 연결되게 되는데, 하여튼 1차 조선교육령 1911년도고요. 이때는 고등교육은 우리 조선인들한테 허락하지 않았다까지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여기까지가 일단은 정치. 그리고요. 저것도 약간 1차 조선교육령 좀 더 얘기를 해드리면, 또 일본은 또 소학교를 6년, 일본인들 6년인데 조선인들은 또 보통학교라고 해서 그 용어도 달랐어요. 그리고 4년. 그래서 그 처음에 그 기초학습 하는 것도 다르게 교육해서 훨씬 더 일본인들 교육을 더, 조선에 있는 일본인들 교육을 더 길게 한 것까지 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이제는 20년대로 갈게요. 20년대.
자, 20년대인데 20년대는 이제는 문화 통치라고 하고요. 쉽게 말해 이거는 분열 통치입니다. 분열 통치라고 해서 자, 민족 분열을 하기 위해서 친일파도 양성하고요. 민족 우리 조선인들끼리 분열을 시도하기 위해서 이거는 기만 통치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을 기만하기 위한 기만 통치적 성격이 있고요. 자, 근데 뭔가 이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3.1운동을 계기로 이제 새로운 총독이 옵니다. 자, 이 당시 또 이제는 새로운 총독이 오긴 하는데, 자, 총독 사이토 마코토라는 사람이 자 총독으로 옵니다. 그러면 근데 일단은 법을 바꿉니다. 무관뿐만 아니라 문관 출신도, 그러니까 무단 통치 때는 아예 무관만 오게, 그러니까 군인들만 오게 법을 했다가 문화 통치 때는 문관도 가능하게 했어. 그런데 단 한 명이 문관을 온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군인이 온 거야. 하여튼 가능하게 법은 바뀌었지만은 그러나 단 한 차례로 민족말살기까지 문관이 조선 통독으로 온 사례는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헌병 경찰 제도에서 자 이제는 헌병들이 경찰 업무를 보지 않고 보통 경찰 제도, 보통 경찰 제도로 자 바꿉니다. 자, 그런데 헌병이 하진 않지만은 보통 경찰제라고 해서 했는데 경찰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요. 그래서 인원을 거의 4배에서 5배 정도 경찰의 인원들을 상당히 늘립니다. 인원을 늘려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당시 또 20년도 잘 나오는 것 중에 항상 능력 검정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조금 나오긴 그런데 여하튼 또 이 당시에 그 우리 독립운동하는 사람들도 잡기 위해서 치안유지법이라고 해서 요게 25년도. 자, 25년도에 그러니까 원래는 일본 내에서는 이 치안유지법이 사회주의자, 당시 20년대는 뭐 사회주의가 상당히 유행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주의를 탄압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당시 또 우리는 이게 더 확장이 돼 갖고 독립운동가를 이 치안유지법으로 잡을 수 있게끔 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증거가 없어도 의심만으로 이 법으로 처벌할 수가 있거든요. 사회주의라는 게 사상이잖아요. 이 사람이 사회주의 증거가 없어 뭐야 하면서 했더니 이 치안유지법이 25년도 또 해서 우리 민족 독립운동하는 세력들, 그다음에 사회주의를 또 나름대로 좀 따랐던 사람들도 여기에서 대거 또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5년도 치안유지법도 좀 잘 나올 수 있는 주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나름 문화통치기니까 이제는 이 4대 악법이 좀 자, 왜 5분 만에 또 종이 울렸네요. 뭐지? 하여튼 모의고사족인가? 자, 다음에 수능종이겠네. 자, 다음에 지금 10시 25분입니다. 이제 10시 반 되면은 이제는 2교시 수학 볼 시간이네. 자, 다음 이제 신문을 만들었어. 그래서 오늘날도 있는 신문이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신문을 허용해 줍니다. 1920년도에 그래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허용되고, 그러니까 이 신문사가 올해가 딱 100년이네. 100년. 그래서 동아일보랑 조선일보가 허용됐는데 그래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간행을 허용했다가 자, 상당히 미리 애들이 이제 보는 거죠. 검열. 그 다음에 정간. 검열도 하고요. 어떤 내용상에 상당히 뭐랄까 상당히 일본에 대해 부정적인 그런 내용이 실려 있으면 당연히 또 이런 정간 그 간행을 금지시키는 이런 것까지 이때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또 나름 문화통치니까 너희들도 또 지방자치를 허용해줘요. 지방자치를 허용해줘갖고 오늘날 같은 오늘도 우리가 뭐 공주시 의회
처럼 뭐 충남도 의회처럼 이런 것들이 20년대 문화통치 때 일본이 하고 있었던 거니까 이거 조선 땅에도 허용을 시켜줘서 자 도평이 그러니까 도의회 같은 건 충청남 도의회 같은 느낌 도평의회 그 다음에 부면은 이제는 시군 같은 느낌 협의 얘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부 사람들한테 이런 약간 거의 다 뭐 약간 친일파로 구성이 됐겠죠. 그래서 이런 상층 자산가에게만 또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선거권 준 건 않고 돈이 있는 상층 자산가에만 또 선거권을 부여했고 근데 또 이러한 일부만 좀 이렇게 너희들도 이렇게 참여하고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자 일부만 허용하는 이런 모습도 문화통치기에 있었다는 것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를 하나 또 볼까? 이제 1차 조선교육령이 있으면 이제는 2차 조선교육령이 이제는 문화통치기에 됩니다. 2차 조선교육령이 이제 실시가 되는데 자, 그래서 1922년부터 가장 긴 조선교육령, 이건 38년도까지 가거든요. 38년도에 3차 교육령, 43년도에 아마 4차 조선교육령일 텐데, 2차 조선교육령으로, 자, 아까 제가 1차 조선교육 때는 고등교육도 안 됐지만은, 일본인과 조선인들 사이에, 그 초등학교, 오늘날 말하는 초등학교의 수업 연한이 다르다고 했었죠. 조선인들은 4년, 그 다음에 일본인들은 6년이었는데 이걸 맞춰줍니다. 이걸 맞춰갖고 자 똑같이 보통수 학교 오늘 초등학교에 보통학교 수업 연한을 동일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또 조선어 우리 조선어를 자 국어라고 못해. 당시 국어는 일본어잖아. 그래서 조선어가 어떻게 보면 제2 외국어 같은 느낌이죠. 조선어를 필수 과목 하는 게 당시에 또 2차 조선교육령 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래서 민족교육을 나름 뭐 그냥 억제하는 걸 약간 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또 차별적인 것도 있게 됩니다. 자, 이게 2차 조선경의 내용 하여튼 요 키워드 했고 이제 민족 말살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족 말살기인데 이 민족 말살기 때 또 무슨 정책을 하냐면은 자, 천황에 또 이렇게 너무 움직이는 것 같다. 빼서 할게요. 천황에 신민이라고 해서 자 한국 신민 정책. 한국. 자, 계속 종이 올리고 있어요. 자, 한국 신민화 정책이라고 해서 자, 천황폐하에 우리는 신화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한국 신민화 정책을 이때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얘들 했던 게 내선일체론. 그래서 일본이란 뜻이고 조선이란 뜻이고 일체 하나다. 그 다음에 일선동조론. 일본과 조선은 같은 조상이다 라고 해서 당시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구사해서 유대감을 어떻게 동일하다. 그러니까 전쟁기에 조선인들도 지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을 설파를 해야지. 이런 걸 또 의식화시켜야지. 그래서 이 내선일체론, 일선동조론 이런 걸 주장하면서 그러한 강조하면서 이러한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어떠한 이제 생활 모습이 나오는 이런 것들이 잘 나오죠. 황국신민서사. 우리는 천황폐하에 명예로운 신민이라고 하는 황국신민서사를 암송시키고요. 다음에 신사참배. 여러분들 그 신사가 각 뭐냐면은 그 지방마다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초등학교 자리가 거의 운동장에서는 신사가 있었고 했던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그 다음에 궁성요배. 그래서 사인안이 쭉 올리면 일왕이 있는 동남쪽을 바라보면서 배 90도로 인사하는 거, 이게 궁성요백이라고 하고요. 다음에 창씨개명 1번식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창씨개명도 이 당시 이름 1번식으로 이름을 개명하는 이런 것들도 이 당시에 나왔다. 그래서 1939년 이런 이때 창씨개명법이 마련되고 40년대 또 시행이 됩니다. 다음에 이렇게 풀어졌던 신문 조선동아일보를 폐간합니다. 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1940년에 폐간하고요. 자, 그 다음 아까 조선어 교육을 2차 조선경영 때는 풀어졌다가 이제는 또 조선어 교육을 금지를 시킵니다. 조선어 교육을 금지시켜갖고, 자, 이때 3차 조선교육령 때, 자, 3차 조선교육령 때 자, 이 3차 조선교육령이 38년이거든요. 이 조선어를 후이 과목, 이게 선택 과목이야. 근데 선택한 데가 없어. 그래서 거의 조선어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요. 이 조선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나중에 무슨 사건? 조선 어학회 사건. 1940년대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42년 조선어학회 사건까지 있게 되는 게 요겁니다. 그래서 이 조선어학회 사건이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치안유지법. 그래서 조선어학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편찬을 준비 중에 있던 사람들을 다 치안유지법으로 또 구속해서 우리말 큰 사전은 이때는 만들지 못하고 해방 후에 우리말 큰 사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4차 조선경영은 안 쓸게요. 43년이고 소학교. 또 이 소학교를 국민학교, 천황, 한국신민학교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전에 저도 국민학교, 서산국민학교로 입학해서 내가 5학년 때인가 아마 초등학교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국민학교로 41년에 이거 이렇게 했었네. 이렇게 또 이것도 한국신민 정책 하나의 사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정치사에 대한 내용 정리했고요. 한 27분 정도. 이거 좋네요. 그래도 이렇게 위에서 내가 몇 분 촬영했는지 알 수 있네. 자, 이제 경제 파트 정리를 할게요. 경제 파트 빨리 정리하고 할게요. 요 내용은 하여튼 요거 하나만 보셔도 수능 문제 2문제 맞춥니다. 하여튼 2에서 3문제 나올 거야, 진짜. 일제시는 요거야, 요거. 자, 경제인데 10년 대 이제 다시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조사 사업인데 자, 잠깐만요. 제가 교재 좀 잠깐 다시 넘기고. 아이고. 하여튼 자, 준비됐고요. 다시 이제 경제 파트로 넘어갈게요. 일단 이 토지조사 사업은 1910년도부터 이게 근데 나름 재밌다. 칠판에서 하는 것도 보다 나름 이것도 이렇게 재밌네. 이렇게 보고서하고 나름 어떤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1910년도부터 시작해서 18년도까지 토지조사 사업을 하는데, 일단은 목적 봅시다. 일본 애들은 왜 토지조사 사업을 시킨다? 그러니까 여러분, 토지조사 사업은 양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부터 계속 했던 거야. 했는 건데, 일제시대 다시 애들이 이제 토지조사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제국 때 양전 지게 사업도 있었는데 다시 애들이 하는데, 우선은 목적은 얘들이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 같은 제도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뭐 주민등록증 여러분 아직 어리니까 뭐 잘 떼진 않았겠지만은 그러한 하나의 문서화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뭔가
근대적 토지, 그래도 땅을 정확히 구획하고 이 땅은, 그러니까 양전지계가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셔도 뭐 무방을 하긴 하는데, 하여튼, 이런 거를, 목적은, 형식적 목적은 근대적, 명분으로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 확립하고, 목적이라고 보면 명분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 목적으로, 얘네들은 아직 너무 이게 잘 되지 않았다. 그 근대적 등기제도를 실시하고 너희들의 그 땅 주인에 대한 토지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를 한다고 했다가 실질적으로는 이겁니다. 딱딱하게 이 땅의 주인이 누군지 명확히 구분을 해야 얘들이 뭐 걷기가 좋겠어. 세금 걷기가 좋겠지. 그래갖고 자, 지세 수입. 자, 지세 수입으로 자, 식민 지배. 자, 식민 지배 재정권을 안정적으로 세금을 수취하기 위해서. 요것이 실질적 목적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목적하에 이루어지고, 자, 절차를 볼게요. 자, 절차는 이게 이런 거야. 예스. 기한주의. 기한부, 이 용어에 세 가지 원칙이 다 들어가. 신고, 그 다음에 가로치고 증거까지. 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기한을 딱 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유버드 유통기한 있듯이 기한을 정해. 몇 월 며칠 몇까지 신고해라. 네가 직접 신고해라. 증거를 가지고 네 땅인 거를. 이게 세 가지 원칙입니다. 기한주의, 신고주의, 증거주의라고 해서 기한부 신고주의. 그래서 토지 소유권을 본인이 직접 증명해야 돼. 그래서 토지의 등급이나 뭐 토지의 지적, 그다음에 땅이 어느 정도 결수, 그다음 이런 것들을 본인이 직접 가갖고 신고를 해야 됐던 겁니다. 임시 토지 조사국장한테 신고를 해. 자, 그런데 요게 우리는 또 전통 무엇이 이제 문제가 터지냐면은 공유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예전부터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누구 땅이라고 명시적으로 되지 않은 땅들이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신고를 합니까? 못하지. 못하니까. 자, 커피 좀 한잔 먹고요. 이런 거를 못합니다. 그래서 신고 안 한 토지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요. 미신고 토지. 신고 안 한 토지와 그 다음에 특히 또 왕실 토지도 상당히 많았겠죠. 왕신이나 그 다음에 우리도 공유지 있잖아요. 우리 뭐 사대부구도 공유지, 국유지지 뭐 이런 것들. 토지는 이제는 조선 총독부로 넘어가게 돼요. 조선 총독부 소유로 넘어가게 되고, 여기서 또 이게 나오죠. 여러분 많이 결국 이거를 동양 척식 주식회사, 줄여서 뭐라고 해요? 동척. 여기 요거를 이제 가지게 되고, 요 동척이 이 빼앗은 토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여기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양특식 주식회사가 이렇게 조선 통족부 소유가 됐던 땅을 일본인들한테 팝니다. 그리고 뭐 부동산으로 파는 거지. 값싸게 팔고 일본인 이민자들이 또 대거 또 생기게 됩니다. 싼 값으로 땅 주는데, 그래서 일본 값 헐값에 불어가는데, 이거 동척 잘 가지고 또 놉니다. 선생님들이 또 시험 문제 내기 좋은 게, 그래서 동척이 토지조사 사업 때 한번 나와서, 토지조사 사업 이후에 설치된 것 같지만 이거는 이미 설치됩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이미 1908년도에 이미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되기 전에 만들었던 거 하나 보시면 되고, 자, 결과 볼게요. 글씨가 점점 못 써지나? 결과는, 짜잔, 결과는, 좀 미안하네. 저기 일제시대 보는데 펜이 1번 거를 써갖고 부끄럽기도 하며. 근데 선생님이 이 펜, 일단 그 다음에 얘기할게요. 펜 뭐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자, 일단 결국은 요게 땅 주인의 지주의 소유권만
자, 인정됩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오랫동안 지주전호제였잖아. 그렇지? 전호. 그 전호들이 뭐 소장농이지. 그래서 이 소장농에 권리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장농에 요걸 계기로 원래 경작권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주의 소유권도 있지만은 소장농의 경작권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간습적 경작권. 그러니까 함부로 내가 소장농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못 바꿨어요. 조선시대 때는. 내가 왜냐면은 소장농도 대대로 우리 조상 때부터 거기를 경작을 한 거잖아.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농사 짓고. 근데 이게 이 토지조사 결과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부정되고요. 꽝소리 났네. 깜짝 놀랐네. 자, 소장농의 경작권이 부정되고, 자, 기한부. 그러니까 소작인가? 오늘날 같은 거죠. 뭐 계약을 맺는 거야.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해서 딱 계약을 맺어서 기한부 소장농으로 전락을 하게 돼. 그래서 계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지주들하고. 몇 월 며칠까지 여기까지 니들이 경작해라. 그래서 아싸리 완전히 이제는 소장농 전락하고, 결국은 이제는 이거를 계기로 또 만주나 또 연해주도 이동하게 되는 이런 것까지 해외 이주도 상당히 많아지게 됩니다. 당연히 또 청독부의 재정 수입은 증대가 됐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지조사 사업 얘기했고요. 그 밖에 또 회사령이라는 게 돼요. 좀 칸이 좀 많아지네. 알아서 좀 하세요. 자, 토지조사 사업 많이 썼네. 자, 해사령이 10년대에 해사령이 세워지게 됩니다. 1910년도에 만들어지고요. 자, 그래서 해사를 세울 때, 자, 허가제야.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를 받아야 되고, 자, 허가받지 못하면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총독부의 허가를 받고 해사를 만들어야 되고, 이거의 목적은 우리 민족 기업들, 그래서 자, 민족자본의 성장을 막기 위해서 해사를 함부로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게 10년대가 됩니다. 자, 그 밖에 해사령도 있고, 어업령. 어업할 때 당연히 또 허가받는 거고요. 어장을 약탈하기 위해서 얘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산림령. 산림령이라고 해서 그것도 산에 벌목을 할 거나 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겠고, 산림을 또 일본 애들도 약탈하기 위해서 함부로 다 허가받게 한 거야. 다 이런 영들이 생겨요. 또 광업령. 이거는 지하자원 역할. 자, 그 다음에 은행령이라고 해서 또 은행 서울 때 또 허가받아야 돼. 이런 것들이 희한의 모습이 되든 토지조사과 해사령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20년대 갑시다. 20년대는 산미증식 계획입니다. 자, 쌀폭동이 있었어요. 일본 내에서. 그래서 일본에서 그러한 정책 추진으로, 공업화 추진으로 식량이 부족해지고, 자, 식량 생산을 늘려서, 자, 하기 위한 건데, 자, 정리할게요. 배경 봅시다. 왜 산미증식 계획이 나왔나? 자, 일단 일본 자국내. 일본에서 쌀이 부족해지면 쌀 부족 현상. 자, 쌀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다음에 쌀 가격이 일본 내에서 폭등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식민지 조선에게 맡겼던 거죠. 자, 그래서 방법 봅시다. 좀 빨리 설명해 드릴게요. 방법은 일단 종자를 개량해요. 종자.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좋아하는 쌀로 바꿔요. 그러니까 종자 개량. 쌀도 각각 종자가 있거든요. 종자 개량. 그 다음에 밭에서 논으로 바꿔. 쌀이 부족하니까 일본에서. 그러니까 밭농사 대신 논농사 중심으로 이 구리 국내 이거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단일 작물화, 단일 작물화가 돼요. 그러니까 다양한 걸 하지 못하고 니는 쌀만 앉아 조선. 그리고 또 수리시설. 자, 논농사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수리시설이죠. 저수지 같은 이런 것도 확충을 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 그러면 이게 국가 단위로 이러한 것들이 진행이 되면은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 종자를 개량하고 발을 논으로 바꾸는 개간 작업도 하고 수리시설 이거 막대한 돈 들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자 이런 비용들이 발생할 거 아니야. 이런 비용들을 조선인 농민들에게 전가시킨다는 거야. 자, 그래서 농민들이 부담들이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결국은 이런 걸로 통해서 좀 농민들이 소작쟁이라고 하는 소작쟁이들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는 이러한 또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사회주의 파트 배우거든요. 그때 한번 또 이 삼비증식계의 결과 이런 비용들이 농민들에 대해서 소작쟁이 늘어났다는 거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 결과 봅시다. 결과 다단 증산에는 성공할까 실패할까? 성공합니다. 늘어나죠. 이렇게 하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지. 증산에 성공해. 그런데 또 문제는 그러면 증산하면 증산된 양만큼만 일본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 공주시에서 이 삼미증식 결과 전에는 100을 수확했는데 150이 된 거야. 50 늘어났잖아. 그럼 50만 가져가지. 왜? 기존 100은 우리 한반도에 있는 조선인들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더 가져가. 150뿐만 아니라 뭐 80, 뭐 100을 가져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먹을 게 조선인들은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거지. 자, 그래서 요게 문제는 또 증산된 것만 가져가도 되는데 후탈량이 더 많았던 거야. 자, 그래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국내 쌀이 부족해졌습니다. 쌀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됐고 결국은 이런 국내에 우리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됐겠어? 그래서 만주에서 잡곡들 그러니까 만주에서는 쌀 농사 안 되잖아. 추우니까. 그래서 뭐 다른 것들 뭐 옥수수나 뭐 이런 거 먹으면서 당시 또 지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주산 잡곡 수입이 또 많이 또 증가하게 됐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해사령인데 이 해사령이 자 20년대 되면 1920년도 자, 이 해사령이 이제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폐지에도 맞는 거고 이제 신고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않고 허가제가 아니라 이제 신고제 같은 얘기입니다. 해사령 폐지도 많고요. 해사령이 신고제로 됐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1923년도에 또 일본 상품이 관세가 폐지돼요. 선생님 그럼 10년대에는 일본 상품이 들어올 때 관세가 있었는데 네, 있었어요. 왜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나름 이제 조선이란 나라가 자기들의 이제는 같은 국가가 돼버린 거잖아. 일본 입장에서. 근데 너무 조선하고 또 이게 차이가 나는 거야. 경제 격차. 그래서 당시 일본 상품이 막 들어오면은 여기도 어느 정도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조선인도. 그래서 관세를 설정해서 설정한 그 측면도 있는데 이제는 20년대 되면 23년도에 관세 철폐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사령 이제 일본 회사들도 또 마음대로 들어올 수도 있고 일본 상품도 싸게 들어오니까 이 당시 20년대 그래서 물산장려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이 되게 됩니다. 하여튼 이거는 뭐 우리 산업을 위한 게 아니고 이 두 가지는 일본 기업들이 좀 더 쉽게 진출이 해서 쉽게 하기 위한 하나의 모습이 되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갑시다. 빨리. 벌써 40분 넘었네. 45분 네. 한 50분 될 것 같다, 이제. 자, 병참기지화 정책인데, 자, 병참경지화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조선 땅을, 자, 한반도를 이제는, 자, 뭐, 하기 위해서 병참기지화 정책은,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기 위한 하나의 기지로서 역할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서 일본 본토와 조선
그 다음에 자신들이 31년도 만주사를 일으키고 얻었던 만주를 하나 있게 이으면서 각자의 역할을 주는 거지. 롤을. 그래서 블록을 이렇게 블록이다 이것도 이런 블록을 설정해 갖고 이렇게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적 역할을 하게 됐고요. 자, 그래서 병참기자 정책을 이제 31년부터 이제는 하게 되고 쭉 갑니다. 가다가 중일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얘들이 자, 요거래. 국가 이것도 이거 잘 나오는 건 총동원령. 국가 총동원령이라고 해서 38년도에 국가 총동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전쟁에 올인하는 거야. 인적, 그 다음에 물적 자원들을 이제 수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인적 수탈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지원병을 받았어. 자, 전쟁에 참여하는 지원병들을 모집해서 지원병을 받았고 38년도에 그러다가 나중 되면은 43년도에요. 학생들을 강제로 학생들까지 이제 지원받습니다. 학도 지원병. 다시 정리해 드릴게. 지원병제는 그러니까 일반인들, 학생들은 안 모집했는데 그 이후에 43년도가 되면은 학도제, 그러니까 38년도, 43년도입니다. 학도 지원병을 모집을 했고요. 그 다음에 39년도가 되면 이거 약간 순서가 딱 맞진 않아. 징용제. 징용은 어디로 끌려가는 거야? 저기 공장이나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징병제. 군대로 끌려가는 거지. 44년도에 징병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여선 정신대 근로령이라고 해서 자, 일본군 위안부 또 당시 또 인적 수탈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물적 수탈인데 물적 수탈에서는 공출, 그 다음에 배급제. 배급제는 작년 아마 모평에 나왔는데 공출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가져가는 거야. 공적으로 그냥 내서 가져가는 건데 쉽게 해서 뭐 전쟁 무기 쓰려고 했던 거죠. 뭐 집안에 있었던 쇠붙이 같은 것들, 그러니까 젓가락, 녹가락, 녹그릇 뭐 이런 것들 다 가져가고. 배급제는 여러분 아시죠? 배급제라고 해서 일단은 모든 거를 다 가져가니까 이제 나눠주게 되는 거지. 배급해갖고 쌀 같은 것도 나눠주고 그래서 잡곡 같은 걸 이 당시 배급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공출은 쇠붙이 같은 거 무기 만들려고, 그 다음에 배급은 쌀 같은 것도 나눠주는 겁니다. 일단은 전쟁에 뭐든지 보내고 남은 것들 이렇게 나눠서 먹자, 이런 느낌이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또 이제 30년대 농촌 거의 다 끝났어요. 진흥 운동을 합니다. 자, 농촌진흥운동이라고 해서 요게 언제부터 하냐면은 32년도에 시작해서 40년까지 농촌진흥운동이라는 걸 전개. 그래서 이거는 당시에 농민들, 그러니까 소작쟁이들이 봐봐요. 여기 많이 일어났다고 했죠. 그래서 당시 이렇게 농민들의 이러한 소작쟁이 저항을 좀 억누르기 위해서 소작쟁이들을 억제하여, 자, 잘 나오나? 소작쟁이를 억제해갖고 식민지 지배체제의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농촌진흥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을 이제 해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니들 너무 취업도 알선해주고, 야, 그리고 다른 이렇게 종자도 주면서 그냥 좀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냥 해주고. 그러니까 소작쟁이가 너무 세니까 이런 것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니네 너무 궁핍하게 산다, 생활개선 운동 같은 거 해갖고 뭐 집도 좀 바꿔주고, 그 다음에
뭐 너희 너무 문맹도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글자도 가르쳐주고 이런 거 연장선상에서 분화로로 운동도 있대. 이런 게 연장선상에서 좀 살펴보시면 있겠는데, 하여튼 이제 농촌전용 운동이라는 거를 이 당시 전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녹색 한번 쓸까? 녹색 너무 안 썼네. 남면 북양 정책이라는 것도 있다 합니다. 마지막 정책이에요. 자, 남면 북양 정책이라고 해서 30년대 초반부터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에 있어요. 일본이 이제는 원래 산업화를 하면 1차적으로는 저런 거잖아요. 경공업.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옷이죠. 옷인데, 이제 일본도 이제 점차 중화공업으로 넘어가니까 일본의 방직 산업이 무너집니다. 이때 30년대 되면은. 그래서 일본의 방직 기업들, 자본이 나갈게요. 이번에 방직 자본 그 기업들이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얘들을 좀 구제하기 위해서 좀 싼 값으로 이 그 방직업에 대한 그런 거, 면과 양이거든요. 이게 면화, 양은 그 양털, 이런 거를 원료를 조선 한반도 땅에서 또 쉽게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남쪽은 면화, 북쪽은 양이라고 해서 남면 북양 정책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남면 북양 정책을 한 게 그 일본 그 방직자본의 그러한 그 안정을 위해서 했다는 것까지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51분에 딱 좋네. 시간 봐서 좋네. 여하튼 됐고요. 자,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이제 다음 44강입니다. 44강 이거보다 내용 적어요. 그러니까 그때 볼게요. 안녕.